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엄청난 인연을 만나 밑바닥 인생을 벗어날 수 있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해주시던 명언이 하나 있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바람을 기다리는 배와 같다. 라는 말인데요. 열정 없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고 발전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진 열정이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얼마나 몸을 불살랐는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아버지 덕에 얼마 전 엄청난 행운을 얻었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그 감동적인 인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집안 형편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집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서 집안이 폭삭 주저앉게 된 거죠. 너무 어릴 때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땅을 치고 통곡하시던 건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지 형 회사 자금을 홀랑 빼먹고 도망가? 여보, 정말로 서방님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야? 어머님은, 어머님도 모르신대? 어린 나이였지만 작은 아빠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작고 허름한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업을 하시던 아빤 막노동 밑바닥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정주부였던 엄마도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두 분 다 돈을 버시긴 했지만 대출이 너무 많아서 살림이 항상 빠듯했습니다. 반지하방으로 이사가고 나선 사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수압이 너무 약해서 씻기도 힘들었고 집안에선 항상 곰팡이 때문에 쿰쿰한 냄새가 났거든요. 하루는 거실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새까만 게 제 다리 위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배를 까디짓고 버둥거리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읽던 책으로 바퀴벌레를 뭉개버렸던 기억도 있네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시느라 바빠서 전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심심할 때마다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다리를 구경하곤 했죠. 저마다 다른 바지를 입고 다른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게 어린 마음엔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쪼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창문을 쳐다보니 어떤 지객이 우리 집 창문에 노상 방뇨를 하고 있었어요. 으아,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이라고요. 어? 여기 화장실 아닌가? 이상하다. 분명 아까 화장실이었는데. 에이, 아니면 말지 뭐. 아저씨, 이거 닦고 가셔야죠. 창틀에다 묻었잖아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제 말을 무시하고 비틀거리며 가버렸어요. 안 그래도 습하고 쿰쿰한 냄새가 많이 나는 집이었는데 찌린내까지 나게 생겼으니 큰일 났다 싶었죠. 일하고 돌아오신 부모님이 속상하실 것 같아 저는 걸레를 빨아 창틀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남의 집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노상방뇨까지 해버린 그 아저씨가 너무 미웠어요. 반지하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더욱 불편했던 건 집주인 아줌마의 독촉이었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주인 아줌마가 저희 집에 가끔 찾아오곤 했었거든요. 예, 너희 부모님은 오늘도 늦게 오시니? 아니 두 내외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월세를 안 내? 너 오늘 너희 부모님 들어오시면 똑똑히 말해라. 이틀 안에 월세 안 내면 내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짐 다 빼버린다고. 알겠니? 아휴, 돈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낳지 말든가. 왜 애는 낳아가지고 집구석에 혼자 두고 다닌대?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니 애 꼬라지가 말이 아니구만. 집주인 아줌만 제 앞에서 부모님 흉도 자주 봤어요.
물론 내야 되는 월세를 자꾸 밀리니까 집주인 아줌마 입장에선 화가 나는 건 당연했죠. 그래도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엔 이런 일도 없었는데 반지하방으로 이사 오고 나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이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면 저는 낮 동안에 울적했던 것도 있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저희 아빤 자기 전에 가끔 사진 앨범을 보시곤 했는데 옆에 엎드리고 누워서 같이 구경하는 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사진 속 아빠는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들은 아빠가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아빤 절 앉혀놓고 회사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조곤조곤 얘기해 주셨어요. 아빠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땐 대표님이랑 나 그리고 다른 직원까지 딱 3명밖에 없었어. 그땐 공장도 작고 기계도 몇 대 없었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업무를 뭐 나눌 수나 있나. 그냥 이것저것 다 했지. 이 기계 보이지? 아빠가 이 기계 앞에서 직접 생산도 하고 이렇게 트럭을 몰고 납품도 직접 하러 다녔어. 어디 그것뿐이게 거래처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이랑 술도 마시고 영업도 했지. 그땐 정말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은 보람차더라. 우와, 정말 아빠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럼 이 무섭게 생긴 아저씨 누구예요? 아빠랑 사진에 제일 많이 같이 찍혀 있네요. 이분은 우리 회사 대표님이야. 얼굴은 이렇게 험악해 보여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 정말요? 도깨비같이 생겼는데요? 안 그래도 대표님 별명이 술도깨비였단다. 술만 마시면 그 도깨비 같은 얼굴로 껄껄하고 웃으셨거든. 아무튼 이 대표님이 날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몰라. 회사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도 명절 땐 떡값도 지어주시고 널 낳았을 땐 배냇저고리도 선물해 주셨거든. 생긴 것과는 다르게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셨어. 처음 들어간 회사라 애정이 많기도 했지만 대표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다 보니까 나도 온몸을 갈아서 열심히 일했지. 온몸을 갈아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글쎄.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라고 말하면 되려나? 네가 이해하기 쉽게 아빠가 그때 있었던 일 하나 말해주마. 아빠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어. 어느 날 대표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길래 물어봤지. 중요한 거래처에 대량으로 납품할 일이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직원 1명 더 뽑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곤란하셨나 봐. 그래서 내가 대표님한테 그랬지. 대표님, 제가 2인분, 아니 3인분치 일을 할 테니까 인건비는 아끼십시오. 우리 회사가 살아야 제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이야. 3인분치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럼 아빠가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었지. 하루에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코피까지 흘리면서 일했으니까. 그래도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긴 되더라. 결국 회사에선 인건비를 더 드리지 않고서도 기간 내에 납품을 할 수 있었어. 사장님이 그때 고맙다면서 보너스도 주셨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눈에 띄게 발전하더라. 나중엔 직원도 20명이 넘어가고 나도 진급해서 부장까지 달게 되었고. 아빠의 회사 이야기는 저한텐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빠한테 또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죠. 아빠는 사진 속 부하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이때 당시 신입사원이었는데 참 싹싹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도 5잔씩 마시곤 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궁금하긴 하네. 아마 지금쯤이면 대리까진 달았을 거야. 장문아, 네가 나중에 커서 어떤 회사에 다니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아빠가 다녔던 회사처럼 정도 많고 열정이 가득한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너도 회사의 애정을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을 테니까. 회사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던 아빠의 그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꼭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아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형편은 계속 어려웠지만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매정한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족한테 상은커녕 불행을 내려주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빤 공사장에서 다리를 크게 다치시고 말았습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막노동 일도 할 수 없게 되셨죠. 아빠는 그렇게 되신 후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며 우셨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집안의 가장이 돼서 집안을 일으키지 못할 망정 땡전 한 푼 벌어올 수가 없으니 난 남편으로도 아빠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이야. 한창 팔팔하게 돈을 벌어야 할 나이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워낙 책임감이 크셨던 분이라 앞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로서 자격이 없다뇨. 절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주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제가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엄마 아빠 안 힘드시게 옆에서 지켜드릴 거예요. 저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구해 틈틈이 하곤 했어요. 아빠는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전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겨우 고등학생인 제가 아르바이트 해봤자 살림에 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아빠가 일을 못하시니 집안의 가세는 점점 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던 욕심을 버리고 4년 장학금을 준다는 집 근처 지방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장문아, 정말 미안하다. 공부도 잘하는 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패나 끼치고 이 아빠는 정말 못난 아비야.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올라가서 자취도 해야 되는데 학비에 자취방 월세랑 생활비까지 우리 형편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철없는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안다고요. 아빠, 저 진짜 괜찮아요. 지방대학 나와도 성적 관리 잘하고 스펙 잘 쌓으면 괜찮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요. 아빠, 제가 꼭 아빠처럼 번듯한 직장 취업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믿어주세요. 그 후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고깃집 아르바이트부터 맥주집 서빙에 패스트푸드점까지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아 힘들었지만 아빠처럼 제 젊은 몸을 불살라 가족을 위해 힘이 되어 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떳떳한 아들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졸업 후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거든요. 지방이라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았지만 간신히 면접까지 보게 되더라도 별거 없는 제 스펙에 무시를 당하곤 했었죠. 지방대 출신의 자격증은 이게 답니까? 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맨날 술 먹고 놀기만 했나 보죠?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자격증을 많이 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 뽑아주시기만 한다면 열심히 배우고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르바이트 안 하는 대학생도 있나? 무슨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됩니까? 그리고 여기 학교 아니고 회사입니다. 회사. 배우긴 뭘 배워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월급까지 줘가면서 김장문 씨를 가르쳐야 합니까? 아유,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느라 또래에 비해 스펙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든 절 뽑아주는 회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다 보니 면접용 정장을 살 돈도 없어 아빠의 허름한 양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장문 씨 옷이 그게 뭡니까? 면접 볼 땐 깔끔하게 하고 와야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무슨 할아버지 옷을 훔쳐 입은 것도 아니고 다 낡아 빠진 양복을 입고 와선. 죄송합니다. 정장이 없어서 아버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입사만 시켜주신다면 빚을 내서라도 깔끔한 옷으로 차려입고 다니겠습니다. 그럼 지금 빚을 냈어야지. 남들은 뭐 돈이 썩어 넘쳐서 면접용 정장을 따로 사는 줄 알아요? 이게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장문 씨는 취업할 준비가 안 된 거라고요. 우리 회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 정도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하고 옵니까? 정말 빚을 내서라도 정장을 사 입었어야 했던 걸까요? 하다 옷 가지고 지적을 받으니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취업도 안 한 제 앞으로 대출이 나올 리도 없고 부모님도 아직 남은 대출을 갖고 계시는 중이라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취업 준비한다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하면 이해하시려나요? 하다못해 친구들한테라도 정장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제가 덩치가 큰 편이라 맞는 옷이 없더군요. 전 어쩔 수 없이 계속 아빠의 양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녀도 저를 뽑아주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걸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그때쯤 오랜만에 대학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문아, 뭐하고 지내냐? 취업은 했고? 아, 취업했으면 얼마나 좋게. 이력서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냈는데 날 뽑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만 꼬박꼬박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 그러는 넌? 난 얼마 전에 취업했지.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서울로 올라와. 그 총구석에서 취업할 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구해질 리가 있겠어? 나도 한동안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달 만에 직장 구했거든. 물론 여기서 살면 자취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들긴 하지. 그런데 계속 백수로 지내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겠냐? 자취방이야 반지 하나 고시원 같은 거라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 친구의 말에 머리를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집 근처 지역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았어요. 없는 형편에 서울에 올라가 자취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말대로 이쪽 지역만 고집하면서 계속 백수로 사느니 돈이 더 들더라도 서울에 올라가서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취업만 하면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딱한 제 사정을 이해해준 친구가 한 달치 고시원비를 빌려준다고 해서 전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한 달 안에 취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이죠. 집을 떠나던 날 전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꼭 취업 성공해서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킬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후 저는 서울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가 취업 준비에만 매진했습니다. 매일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넣을 수 있는 곳엔 전부 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확실히 제가 있던 지역보다 일자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군요. 하지만 많으면 뭐합니까? 절 뽑아주는 회사는 여전히 없었는데요.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거든요. 서울엔 일자리도 많지만 구직자도 많다는 사실을요. 좋은 대학 나와 어학연수에 각종 자격증에 대외활동 이력까지 빵빵한 경쟁자들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취업 도전이 길어질수록 별거 없는 제 이력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던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취업 사이트 메인 화면에 떡하니 올라온 공고 속 회사 이름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그 회사는 바로 저희 아빠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정보를 클릭해보자 아빠에게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꽤 큰 규모의 회사가 되었더군요. 저의 스펙으론 절대 넘볼 수 없는 수준의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장문아, 너도 나중에 꼭 그런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구나. 아빠처럼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말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 얘기를 할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환한 표정을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빠가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일했던 그 회사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그 회사 이름이 찍힌 채용 공고를 보니 운명이다 싶더라고요. 비록 제가 넘볼 수 없는 회사였긴 했지만 그래도 전 정성을 다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행운인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면접용 멘트를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면접날 회사 앞에 도착한 전 그 웅장한 건물을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절대 내가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성처럼 느껴졌죠. 회사 안에 들어가자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가 엄청 많더군요. 대기실에만 20명은 있는 것 같았어요. 면접은 3분씩 진행합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초조한 마음에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았어요. 앞서 들어간 면접자들이 한숨을 푹푹 쉬며 나오는 걸 보고 곧 저도 저런 신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려지고 저는 다른 면접자 2명과 함께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옆에 있는 면접자들이 먼저 면접을 시작했는데 보잘것없는 제 스펙과는 너무 비교가 되더군요. 잠시 후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력서를 살펴본 면접관들이 인상을 구기며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회사 면접 때 지방대 출신도 부르나? 아유, 하루에 20명씩 면접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애들은 서류 단계에서 좀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개나 소나 다 받아주니까 지원자가 이렇게 많지. 어차피 뽑는 건 3명뿐인데 어차피 탈락할 친구들을 왜 면접까지 부르냐고요. 아무리 숨겨진 인재를 발굴한다는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셨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면전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바른 자세로 면접관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장문이라고 합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제 이름을 소개했지만 면접관들은 제게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면접관 한 분은 손가락으로 귀를 파기까지 했죠. 저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왕 망한 거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몇 날 며칠 준비한 멘트가 있었지만 그것 대신에 이 회사에 대한 저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저를 무시하는 면접관들을 향해 용기 내서 다시 한번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장문이라고 합니다. 김장문 씨, 소개할 게 이름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면접만 5년 넘게 봤는데 이렇게 이력서가 텅텅 비어있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이런 스펙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아닙니다. 저에겐 이 회사에 꼭 입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연봉을 많이 주니까? 아니면 복지가 좋아서? 이봐요, 김장문 씨. 아까 옆에 있던 지원자들 스펙이 얼마나 빵빵한지 다 들었죠?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저게 평균입니다. 우리 회사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으면 기본은 갖추고 지원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대는 그렇다 치고 어학 점수도 평범하고 어학연수나 인턴 경험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좀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스펙이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감히 제가 넘볼 수 없는 회사에 뻔뻔하게 지원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에겐 다른 지원자들에겐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별한 무언가라. 그게 도대체 뭐죠? 그건 바로 이 회사에 대한 애정입니다. 아, 난 또 뭐라고. 우리 회사에 지원하면서 애정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트럭이에요. 겨우 그런 거 가지고 뽑아달라 이겁니까? 물론 다른 지원자들도 회사에 애정이 있는 건 맞지만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회사를 동경하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진 이 회사에서 13년 동안 몸바쳐 일하셨던 분이에요. 직원이 단 3명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공장 기계 돌리고 트럭을 운전해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면서 영어까지 했던 분이세요. 뭐라고요? 김장무 씨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다니셨다고요? 네, 아버진 이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절 낳아 키우셨고 퇴직하신 이후에도 저에게 이 회사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까까진 관심도 없던 면접관들이 자세를 고쳐 앉더니 제 말에 집중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말들을 최대한 차분히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눈을 반짝이실 때마다 이 회사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애정하는 이 회사에 대해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여기서 일했던 그 13년간의 기억이 저희 아버지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건지 몸소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저 스펙도 형편없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믿고 뽑아주신다면 저희 아버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이 회사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토해내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면접관 중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천천히 박수를 치시는 겁니다. 제가 당황한 얼굴로 쳐다보자 이번엔 옆에 계신 분들도 차례대로 일어나 입을 쩍 벌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김장문 씨,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아주 좋은 인재를 보내주셨군요. 김장문 씨가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고 했던 얘기,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아깐 우리가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하군요. 가끔 저희 회사를 만만하게 보고 장난식으로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합격 여부는 따로 연락드릴 테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면접장을 빠져나왔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면접 자리에서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했죠. 면접관들이 박수를 쳐주긴 했지만 붙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에 면접이라도 볼 수 있었던 걸 영광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고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면접에 합격했다는 인사 담당자의 통보였어요. 정말요? 정말 제가 합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출근은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되고요. 입사 시 필요한 서류는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희 회사에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입사 전 면담이 있어서요. 면담이요? 아, 네, 꼭 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회사에서 탈락의 고비를 맛봤는데 전혀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회사에서 저를 합격시켜주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말끔하게 씻고 면담을 하기 위해 회사로 출발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인사 담당자분이 저를 어느 방으로 안내해 주시더군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그 도깨비 같은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빠의 사진 앨범 속에 있던 이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하게 된 김장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은 절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고선 소파에 앉히시더라고요. 아이고, 자네가 정말 김정한 부장 아들인가? 얼굴이 김정한 부장 젊었을 적을 아주 쏙 빼닮았구만.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던 김정한 부장님이십니다. 아버지를 통해 대표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라고 하지 말게. 난 이미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지금은 뒷방 늙은이 처지니까 말일세. 농담이고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그나저나 자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었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건 다 김정한 부장 덕분이야. 우리 김 부장은 이 회사 창업 때부터 같이 했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일도 잘했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지. IMF 때 회사가 어려워지지만 않았어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IMF 때 퇴직하셨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난 자네 아버지를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 회사가 망하더라도 김 부장만은 꼭 지키고 싶었거든. 그런데 IMF 때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자 김 부장이 부하 직원들 대신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구만. 그때 자네가 4살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 그런데도 김 부장은 부하 직원들 살리겠다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만둔 거야. 내가 그때 김 부장을 얼마나 붙잡았는 줄 알아? 그런데 김 부장은 자긴 괜찮으니까 직원들을 꼭 지켜달라고 하더구만. 그리고선 사표를 던지고 떠나버렸어. 내가 살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런데 김 부장의 아들인 자네가 우리 회사에 이렇게 와주다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자네, 면접에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회사에 대한 진심을 얘기했다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두 손뼉을 크게 쳤지 뭐야. 역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말이야. 자네, 우리 회사에 와줘서 정말 고맙네.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쁜 날은 또다시 없을 걸세. 회장님의 입에선 제가 모르던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IMF 때 퇴직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부하 직원들 대신에 총대를 메고 나가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전 새삼스레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회장님이 인상은 험해도 마음은 참 따뜻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아버진 지금 뭐하고 계신가? 아, 그게 사실 저희 아버지 막노동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아니, 그렇게 유능한 김 부장이 다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자네 혹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나? 내가 꼭 자네 아버지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회장님은 저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며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 분의 만남을 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죠. 며칠 후 전 부모님께 취업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 취업 성공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올라와서 한 달 안에 꼭 취업 성공할 거라고요. 엄마, 저 합격한 회사 보여드리고 싶은데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실래요? 기차표는 제가 끊어드릴게요. 그래, 정말 취업에 성공했다고? 아이고, 너무 잘 됐다. 어떤 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뭐야? 회사 이름은 올라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오실 때 아버지도 꼭 모시고 오셔야 돼요. 꼭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부모님을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두 분은 꽃다발까지 사들고 오셨더군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회사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설마 대기업에라도 합격한 거야? 대기업보다도 훨씬 좋은 회사죠.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잠시 후 버스에서 내려 부모님과 함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건물에 써 있는 회사 이름을 본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여긴 내가 다녔던 회사잖아. 장문아, 정말로 네가 여기에 취업한 거냐? 그게 정말이야? 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이런 회사 다녔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아버지 때와는 달리 회사가 너무 커버렸지만 여기서 더 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아이고, 장문아, 너무 장하다. 이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버지, 오늘 기분도 좋은데 제가 한턱 쏠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회사 근처에 있는 고급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약한 룸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곧 감동적인 재회가 펼쳐질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예약한 룸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 회장님이 두 손을 모으고 앉아 계시더군요. 저희 아버진 회장님을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아니 대표님 아니십니까? 김 부장, 오랜만일세. 정말 오랜만이야. 회장님은 달려나와 저희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커다란 손으로 저희 아버지 얼굴을 만지며 정말 김 부장이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김 부장, 그때 우리 회사를 나가고 나서 고생 많았다고 들었어. 다리도 다쳤다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든 김 부장을 끝까지 잡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대표님. 전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대표님께서 잘 챙겨주신 덕분에 우리 장문이도 이렇게 어엿하게 잘 컸습니다. 내가 챙겨주긴 뭘 챙겨줘. 자네가 날 챙겨줬지. 김 부장, 그때 우리 회사 나가면서 나한테 지켜달라고 했던 약속이 있지? 나 그 약속 끝까지 지켰어. 그때 김 부장이 지켜준 우리 직원들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나 절대 내보내지 않았다고.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그 친구들이 계속 그 회사에 다녔던 건가요? 그래. 그 중에 몇 명은 아직까지 일하면서 우리 회사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게 다 김 부장 덕분이야. 김 부장,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보게. 내가 다 들어주겠네. 은혜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전 이렇게 대표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이 나이까지 그때 일했던 기억을 잊지 못해서 매일 앨범을 뒤적거리곤 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대표님을 뵐 수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아들을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문이가 그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아들은 내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꼼꼼히 검토하고 뽑은 거라고. 뽑힐만 해서 뽑힌 거니 나한테 감사해야 할 필요 없네. 그나저나 자네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다며? 서울에서 오래 살던 자네가 지방에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나? 아들도 서울에 있는데 같이 서울에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그게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지방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딱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집값 때문에 걱정인 거지? 듣자 하니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 자네 나이도 있는데
그런 데서 살면 건강에도 안 좋지 않겠나. 내가 우리 회사 근처에 집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 거기 들어와서 살게. 예? 집을 마련해 주신다뇨?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서울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니까 그건 없던 일로 해 주십시오. 저한테 정 고마우시면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정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네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겨우 밥 한 끼로 퉁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네. 나한테 김 부장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필요하다니요? 회사에 이미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김 부장만 하겠나? 내가 지금 우리 대표한테도 김 부장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 김 부장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김 부장,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와 줄 수 있을까? 우리 회사에 대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김 부장이지 않은가? 우리 대표 옆에서 고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네. 그런데 지방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내가 편하자고 집해주는 거야. 김 부장,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 대표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제안을... 네, 그렇게 할게요. 대표님이 절 필요로 해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 사실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무능력한 인간이 된 것 같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중요한 역할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절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긴 내가 더 고맙지. 이사 비용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대표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일하게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집은 너무 부담스럽네요. 작은 월세집으로 해주시면 월세는 제가 번 돈으로 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표님한테 집을 떡하니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야,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그때 자네가 희생해서 나가는 바람에 여태까지 어렵게 살았지 않나. 우리 회사에 충성을 다한 자네를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순전히 내 탓이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그래도 정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내가 자네가 너무 필요해서 스카웃 비용으로 주는 거라고. 자넨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저희 아버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덕분에 눈물 바다였던 분위기도 유쾌하게 바뀌어 다들 웃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엄마도 옆에서 계속 울고 계셨는데 이제서야 마음 편히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다음 주가 되어 저는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렀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입사한 지 며칠 지났을 때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익숙한 얼굴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의 사진 속에서 봤었던 부하 직원 중 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캔커피 하나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캔커피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장문 씨, 우리 회사 입사한 걸 환영합니다. 내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김 부장님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버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장문 씨는 앞으로도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혹시라도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회사 내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덕을 많이 쌓은 덕분이겠죠.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은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회장님이 작은 집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집이 깨끗하고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장문아, 너도 정말 잘했다. 네가 아빠가 하던 얘기를 그동안 흘려들었다면
이렇게 좋은 길 얻을 수도 없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듬직한 남편과 아들을 두었다니 이젠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구나. 저도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과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고문으로 회사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대표실 옆에 고문실을 하나 마련해 주셔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셨죠. 앉아서 일하는 거라 다리가 불편해도 걱정이 없었어요. 아이고, 회사 시스템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너무 많네. 이거 다 배우려면 한참 걸리겠어. 아버진 배울 게 많다며 투덜거리셨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신나 보였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배우는데 정말로 한참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대표님 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며 회사 경영에 대해 의논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들어가던 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주임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회장님 댁이 아니라 순전히 제 업무 능력으로요. 제가 회장님한테 저희 아버지가 고문이라는 걸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마 그때 면접관으로 계시던 몇 분 빼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진 지금도 회장님이랑 간간히 술도 드시고 바둑도 두면서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저희 아버지처럼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이 회사가 저희 가족한테 어떤 존재인지, 저와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제 또래 친구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은 돈 받은 만큼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한테 인정받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라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열정 가득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저희 어머니 덕에 평생의 배필은 물론이고 좋은 인연까지 얻게 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인연이라면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간 길에서조차 짠하고 만난다는 말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좋은 글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직접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저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 여러분들께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6살 차이 나는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유치원 때까진 지방에 살았는데 너무 어릴 때라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네요. 저는 여동생을 너무 예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생이 갓 태어났을 때 저도 아직 유치원생이었는데 오빠 노릇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여동생과 매일같이 놀아주는 건 기본이고 엄마 대신 우유병을 잡고 먹여주기도 했어요. 밥 먹을 때 흘리면 입도 닦아주고 양말을 신을 때도 도와주곤 했죠. 혜미야, 오늘은 무슨 양말 신을래? 오늘도 분홍색 양말 신을 거야? 오늘은 이거 말고 노란색도 한번 신어보자. 토끼 그려진 이 양말은 어때? 동생도 그런 절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저는 초등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동생을 잘 챙겼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말았어요. 원래 저희 아버진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부도가 나면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결국 아버진 택시 기사 일을 하게 되었고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도 이때부터 식당 일을 나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하루 종일 일하시다 보니까 저는 여동생과 더 자주 같이 있게 되었죠. 오죽하면 친구들이 저보고 동생 바보라고 놀릴 정도로 동생과 꼭 붙어 다녔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여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사춘기가 왔었나 봐요. 오빠 오빠 하면서 절 잘 따르던 여동생이 언젠가부턴 저한테 툴툴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동생이 밖에서 놀다 들어와 머리 예쁜 머리핀을 꽂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동생한테 관심이 많았던 전 그걸 보고 물었죠. 혜미야, 그 머리핀은 뭐야?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골라서 사왔나 보네. 아, 몰라. 신경 쓰지 마. 동생은 짜증을 내더니 방문을 확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좀 섭섭한 마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지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가면서 키웠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저래? 그랬지. 우리 덕준이가 동생을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지. 그지? 그리고 예전에 쟤 아장아장 걸을 때 내가 시장에서 손잡고 같이 다니고 그랬잖아. 그때 제가 자꾸 쌀가게에서 콩을 집어 먹으려고 해서 내가 막 안 된다고 말리고 그랬는데 엄마도 기억나지? 그런데 저희 엄만 대답도 안 하고 묵묵히 설거지만 하시더군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집에서 도미노 놀이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같이 했다고 하긴 좀 그런가? 내가 기껏 공들여서 쌓아놓으면 제가 엉금엉금 기다가 다 엎어버리고 그랬잖아. 그래도 난 짜증 한 번 안 내고 귀엽다면서 제 머리 쓰다듬어 줬는데 쟨 나한테 짜증내는 걸 보니까 그런 것도 다 까먹었나 봐. 덕준아, 네가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불확실한 것 같구나. 네가 말한 그 일들은 네 동생이란 있었던 일들이 아니란다. 뭐? 그게 혜미가 아니라고? 그럼 누군데? 너 어릴 때 옆집 사는 애랑 자주 놀았거든. 네가 아마 그 애 네 동생 혜미로 착각했나 봐. 뭐 어릴 때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당연히 그때의 그 기억이 동생과 놀았던 기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릴 때라 제가 착각한 거였었나 봐요. 저희 엄마는 참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식당 일을 하느라 바쁜데도 주말엔 봉사활동을 다니고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 집에 찾아가서 가끔 반찬도 챙겨드리거나 말동무도 데워드리느라 쉴 틈이 없었거든요. 하루는 토요일 아침부터 엄마가 분주하게 움직이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앞동에 최씨 할머니 알지? 원래부터 몸이 편찮으셔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거든. 오늘도 병원 가는 날이라는데 하필이면 모시고 가기로 했던 할머니 아들이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못 오게 됐다나 봐. 그래서 내가 대신 모시고 갔다 오려고. 친척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을 그렇게 챙기는 걸 보고 전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쉬지도 못해 매일 밤마다 피곤에 골아 떨어지는 엄마가 안쓰럽기도 했죠. 엄마, 어려운 사람들 챙기시는 거 알겠는데 엄마 몸도 좀 살피셔야죠.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집에서 푹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 아직 젊은데 뭐. 그리고 원래 사람은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 어릴 땐 이웃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슬픔은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 엄만 그 따뜻했던 시절이 참 좋더라. 그래서 엄마라도 그때처럼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엄마가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던 성인 군자가 바로 저희 엄마를 말하는 것 같았죠. 이후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동생도 사춘기가 진작에 끝났으니 다시 저하고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10년 넘게 무사고였는데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냐 말이야. 여보, 제발 수술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눈 떠줘. 어?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 침대 옆에서 걱정하면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마취에서 깨어난 아버진 저희를 보고 멋쩍게 웃으시더군요.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사고라니.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은 거야? 아니야. 나 혼자 가로등을 들이박았지 뭐야. 가로등을? 갑자기 왜? 당신 음주운전한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 그게 손님을 내려주고 나서 혼자 인적이 드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어떤 어린애가 킥보드를 타고 튀어나오지 뭐야. 그렇다고 애를 칠 수는 없으니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 그랬다가 가로등에 쾅 하고 박아버렸네. 뭐라고? 애를 피하려다가? 어, 그래도 내가 핸들을 잘 꺾었는지 애는 무사한 것 같더라고. 병원에 실려오기 전에 애부터 멀쩡한지 확인했거든. 그러고 보면 당신이랑 나랑 참 닮은 것 같아. 그렇지? 그때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셨다는 게 기쁘기만 했죠. 다음 날 그 어린애의 부모는 아버지를 찾아와 사과를 하고 병원비까지 물어줬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 후유증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었죠. 아버진 그 사고 이후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택시 운전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졸지에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지만 아버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집에서 쉬면 좋지 뭐. 여보, 이젠 내가 가정주부 역할 톡톡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푹 쉴 수 있게 내가 청소랑 빨래랑 다 완벽하게 해놓을게. 일을 못하게 되어 우울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는 만큼 저라도 장남으로서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 일에 몰두했어요.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맨날 늦게까지 일만 하니까 주변에서 일벌레라고 놀리더군요. 장대리,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젊을 때 너무 불태우면 그 열기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 상하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해. 내가 인생 선배로서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덕일까요? 저는 남들보다 진급이 빨라서 34살에 과장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진급한 기념으로 저희 팀끼리 회식을 하는데 부장님이 이러시더군요. 장대리, 아니 장과장, 우리 회사에서 최연소 과장까지 됐으니 이젠 여유 좀 가져도 되지 않겠나? 자네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여자도 만나고 해야지. 마침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아가씨가 한 명 있거든. 꼭 사귈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만나봐. 정말 참하고 괜찮은 아가씨야. 부장님의 말을 들은 저의 머릿속엔 일만 하면서 달려왔던 지난 날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러고 보니 저희 아버지도 어느덧 70이 다 되셨고 어머니도 60대 중반이 되셨으니 하루빨리 제가 좋은 짝을 만나길 바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부장님이 소개시켜 주신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훗날 제 아내가 되었죠.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아내는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정말 잘 통했어요. 마치 운명의 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아내와 연인이 되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겪은 놀라운 일의 서막이 열리게 된 거였죠.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로 한 후 지방에 있는 예비처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처갓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고
장모님도 무인 점포를 몇 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경제 수준이 꽤 차이가 나다 보니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이 정말 많이 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은인 남자친구입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인사도 버벅거리고 자기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절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오, 반갑네. 자네가 우리 보은이 남자친구라고? 어서 들어오게.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식사나 먼저 하세. 그렇게 저는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갈비찜에 연포탕에 그리고 훈제 오리고기까지 정말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더군요. 자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육해공으로 다 준비해봤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술 들어보게. 그렇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데 장인어른께서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봐 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더군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예비 장모님이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왜 자꾸 쳐다보시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자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사실 어제 우리 보은이가 자네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줬거든. 자네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 너무 귀엽지 않냐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런데 사진 속 얼굴이 내가 아는 얼굴이랑 너무 닮아서 말이야. 혹시 그 사진이 자네 진짜 어렸을 때 사진이 맞나? 네, 제가 4살 땐가 5살 때 사진이라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 말에 장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뭐 숨겨둔 자식이라도 본 것처럼. 아내는 어떻게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장난까지 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계속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장모님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네 아버님이 택시 운전하다가 은퇴하셨다고? 사업하셨던 거 아니고? 아, 사업이요? 저 어릴 때 하셨는데 IMF 때 부도가 나서 그때부터 택시 기사 일을 하셨어요. 제가 막 취업했을 때 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은퇴하셨고요. 어머닌, 어머닌 뭐 하시는데?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세요. 식당? 어디 식당?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칼국수 집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자네 혹시 예전에 창원에 살았던 적 없나? 글쎄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나는 게 없어서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이 저 유치원 때까진 창원에 살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 수가. 정말로 창원에 살았다고? 잠깐만. 창원에서 어느 쪽에 살았는데 그 왜 시장 근처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거기에 살았던 거 아닌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층 아파트라서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곤 했었는데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낮은 산 하나 있고 산 밑에는 텃밭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없나? 기억나는 거 있으면 뭐라도 좀 말해보게.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시는 예비 장모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맞장구를 쳐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고향이 겹쳤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죄송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고 보니 같은 창원에 살았으면 어머님이 절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본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내 기억이 맞다면 그건 절대 아니고 말고. 아참, 내가 자네 이름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긴장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이름조차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이름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말씀을 안 드렸다니 오늘 완전 점수 제대로 깎이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이제라도 제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장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가로막으시더군요.
장덕준, 자네 이름이 장덕준 아닌가? 저는 순간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제 이름 석자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요. 처음엔 제 아내가 얘기를 한 줄 알고 아내 얼굴을 쳐다봤는데 아내도 자긴 얘기한 적이 없다며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더라고요. 네, 장덕준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예비 장모님의 눈이 삽시간에 커지더니 들고 있던 물잔까지 떨어뜨리시더군요. 그 바람에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사방팔방 튀었습니다. 정말 덕준이라고? 그럼 자네 어머님 성함이 윤희은 맞나?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아이고, 맞네, 맞아. 어쩐지 어릴 적 사진 속 모습이 너무 익숙하더라니. 여보, 덕준이야, 덕준이. 예전에 알지? 우리 옆집 살았던 덕준이 말이야. 그때 희은 언니 덕에 우리 보은이가 죽다가 살아났잖아. 아, 그때 그 덕준이? 아이고, 이게 정말이야? 정말 자네가 덕준이야? 예비 장인어른도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치면서 놀라워하시더군요. 갑작스런 얘기에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내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죠. 자네 혹시 부모님 사진 가지고 있는 거 없나?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뒤져 예전에 부모님과 같이 찍었던 대학교 졸업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순식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더군요. 그래, 맞아. 희은 언니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희은 언니랑 형부라고. 그 어린 덕준이가 이젠 형부보다도 키가 크다니. 이제 보니까 얼굴도 형부랑 참 많이 닮았어. 그러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때 그 덕준이가 맞구나. 아휴, 그 어린 것이 이렇게 듬직하게 잘 자라다니. 자넨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자네 어머니한테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 그동안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우연이라도 만날 날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자네가 내 사이가 되겠다고 직접 찾아와 주다니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네. 이후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유치원 때까지 지방에 살았었는데 그때 장모님과 바로 옆집이었다네요. 원래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은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가끔씩 과일 같은 거나 조금씩 나눠주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장모님은 아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일을 하러 떠나신 상태였다고 해요. 장모님은 만삭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통이 너무 심하게 오더래요. 택시라도 타고 병원에 가려고 현관에 나와 문 손잡이까진 돌렸지만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대요. 그런데 마침 과일을 갖다 주러 왔던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어떡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겠네. 자, 내 어깨에 팔 올려요. 유 앞에서 내가 택시 불러서 병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조금만 힘내요. 저희 어머니는 급하게 장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장모님은 그날 아내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휴, 애는 낳았는데 애 아빠가 없으니. 이봐요, 애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해외에 일을 하러 가서 당분간 못 올 거예요. 그동안은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라 자세한 집안 사정은 알지 못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이 혼자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아내를 낳고 병원에 있던 장모님에게 어머니가 또다시 찾아와 이런 제안을 했다네요. 갓난아기 혼자 키우려면 힘들 텐데 남편 없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옆집이니까 낮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요. 우리 남편이 사업하느라 바빠서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전까진 우리 집에서 애도 같이 키우고 말동무나 하면서 지내자고요. 나도 마침 애랑 둘이서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이웃끼리 서로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어때요? 이웃일을 자기 일처럼 챙기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장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워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네요. 사실 장인어른 없이 혼자 애를 낳는 것도 무서웠고 갓난아기 혼자 키우는 것도 걱정이 많이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으니 정말 힘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이후 장모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갓난아기였던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하셨다네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며칠 만에 금방 친해지고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기 시작했대요. 보은 엄마, 힘들 텐데 좀 들어가서 쉬어. 애 낳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나와서 애를 보려고 그래.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솔직히 지금 언니가 나 산후조리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가족들도 이렇게까지 못하겠다. 원래 산후조리 제대로 안 하면 나이 들어서 뼈마디가 다 삭아서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들어가서 뜨끈하게 등 지지면서 쉬어. 내가 애를 처음 키워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덕준이 보면서 보은이도 같이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 대신 아이를 봐주는 건 기본이고 당시 형편이 안 좋았던 장모님에게 필요한 물품을 이것저것 사주기도 했대요. 보은 엄마, 내가 주말에 마트에 가서 기저귀랑 분유 좀 잔뜩 사왔거든. 저쪽에 쌓아놨으니까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써. 언니, 이게 다 얼마야? 이 분유 되게 비싼 거잖아. 나 언니한테 이 분유값 주려면 지금이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분유값을 주긴 뭘 줘. 내가 보은 엄마 형편 다 아는데 설마 내가 그 돈을 받겠어?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어려우면 돕고 사는 거지. 그렇다고 저 어린애 굶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줄 생각 말고 그냥 지금처럼 내 말동무나 좀 데워줘. 아참, 이건 우리 덕준이 입던 옷인데 내가 깨끗하게 빨아놨거든. 남자의 옷이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편하게 입히는 내복이니까 보은이한테도 입히면 좋을 것 같아서. 언니, 너무 고마워. 나 정말 언니 없었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 고맙긴 뭘. 사실 우리 덕준이가 예전부터 동생 갖고 싶다고 난리였거든. 그런데 내가 낳아주기 전에 보은 엄마가 대신 낳아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것 봐. 덕준이가 아주 보은이 예뻐 죽으려고 하잖아. 그러게. 덕준이도 언니를 닮아서 정이 많은가 봐. 나중에 우리 애들 커서 사돈 맺으면 정말 좋겠다. 그치? 어이구, 그러면 좀 좋아. 그런데 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 애들이 좋아야 결혼을 하는 거지. 아유, 나도 보은 엄마 같은 사돈이라면 두 손 들고 환영이지. 언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래? 나중에 애들이 커서 결혼할 사람 없다고 하면 둘이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면 결혼한 후에 서로 뒤통수 맞을 일도 없고 좋잖아. 어때?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 덕준이가 보은이 눈에 차려나? 보은 엄마 닮았으면 커서 아주 참한 아가씨가 될 텐데 말이야.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에게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 돌보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애가 딸꾹질을 할 땐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면 금방 멈추더라고. 자, 보은 엄마가 한번 씌워봐봐. 우와, 정말 딸꾹질이 점점 잦아드네. 언니,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래도 보은 엄마보다 애를 3년이나 더 키웠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에 맞춰 장모님이 집에 돌아가시니 자연스레 저희 아버지하고도 자주 마주쳤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는 길에 제 장난감을 사오신 적이 있었대요. 장모님은 장난감을 받고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옆에서 같이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장모님께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넸다고 합니다. 형부, 이게 뭐예요? 아, 우리 덕준이 장난감 사는 김에 보은이 딸랑이도 한번 사봤어요. 보은 아빠가 해외에 있으니 이런 거 챙겨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요. 딸이라서 핑크색으로 사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어머, 이런 것까지 안 사주셔도 되는데
형부, 정말 감사해요. 어쩜 부부가 이렇게 둘 다 천사 같으세요. 두 분은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반동거 생활이 계속되던 중 장인어른이 휴가차 한번 한국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대요. 그때 장인어른도 저희 부모님과 한번 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저 대신 저희 보은이랑 보은 엄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대출도 많고 저희 부모님도 형편이 안 좋으셔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월급을 받는 족족 다 빠져나가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사우디에 간 것도 해외 나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길래 갔는데 가서도 임신한 보은 엄마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나 많이 챙겨주시다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은혜를 갚기 뭘 갚아요. 보은 아빠는 평소처럼 우리 보은이와 보은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만 하면 돼요. 난 그것만으로도 내가 도와준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장인어른은 몇 번이나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아내가 3살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답니다. 저는 유치원에 갔고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3살 배기 제 아내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네요. 어머, 보은 엄마, 나 지갑을 놓고 왔나 봐. 아, 오늘 살 게 많은데 어떡하지? 나 잠깐 집에 다녀올 테니까 보은이랑 같이 구경하고 있어. 알았지? 저희 어머니는 지갑을 가지고 온다며 집으로 가버리셨고 장모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시장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날따라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녀야 했는데 어느 순간 아내의 손을 놓치셨답니다.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었던 탓에 아내의 손을 놓친 것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채셨대요. 보은아, 안 돼. 우리 보은이가 없어졌어. 보은아, 어디 갔니? 보은아, 대답 좀 해봐. 장모님이 정신없이 아내를 찾으러 뛰어다니는데 막 집에 갔다 돌아온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대요. 언니, 어떡해. 우리 보은이가 없어졌어. 뭐라고? 보은이가? 언제? 어디서 없어졌는데? 몰라. 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 홀라당 사라져버렸다고. 이제 어떡하면 좋아? 우리 보은이 어디서 어떻게 찾지? 보은 엄마, 진정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되는 거야. 보은이 내가 꼭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 찾아볼 테니까 보은 엄만 저쪽으로 한번 가봐. 알았지?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큰 목소리로 제 아내의 이름을 외치며 시장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대요. 그 조그만 게 어디 구석에라도 숨었을까 봐 길바닥에 놓여있는 박스와 짐더미 같은 것도 다 뒤지고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셨다네요. 그렇게 한참을 두 분이서 따로 제 아내를 찾고 있었는데 혹시 시장을 벗어났나 싶어 장모님이 시장 앞에 있는 큰 길 쪽으로 나가셨대요. 그리고 똑같이 큰 길 쪽으로 나온 저희 어머니를 보셨죠. 그런데 옆으로 눈을 돌려보자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나 찾고 있던 제 아내가 큰 길 한가운데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죠. 장모님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안 돼. 멈추라고. 차는 쭈그려 앉은 제 아내를 보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달려왔고 장모님은 멈추라고 소리치며 차를 향해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아무리 달려봤자 차가 달려오는 속도를 이길 수는 없었고 제 아내는 거의 차에 치이기 직전이었다네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몸을 날렸대요. 그리고 제 아내를 끌어안은 채 온몸으로 차에 받치고 말았죠. 네, 몸을 날려 제 아내를 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언니, 안 돼! 장모님이 절규하며 그쪽으로 달려가 보자 저희 어머니는 땅바닥에 엎어져 신음을 내뱉고 있었고 그 품 안에 제 아내가 상처 하나 나지 않은 채 울고 있었다네요. 언니, 괜찮아? 괜찮은 거야? 빨리 병원부터 가자. 내가 119 부를게. 조금만 기다려. 저희 어머니는 다행히
차가 막판에 속력을 줄이는 바람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하네요. 저희 어머니 덕에 아내는 완전히 멀쩡했고요.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한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가 눈물로 사과를 하셨답니다. 언니, 왜 그랬어? 왜 우리 보은이 때문에 달려오는 차에 몸을 던진 거냐고. 몸을 던지는 건 언니가 아니라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애 간수를 잘 못해서 언니를 이렇게 만들고 말았어. 언니,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언니한테 민폐만 끼치는 사람인가 봐. 아니야. 보은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보은 엄마가 일부러 보은 일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애 엄마라 그런가 본능적으로 내 몸이 먼저 나가더라고. 그런데 보은인 정말 괜찮은 거지? 아휴, 다친 데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난 튼튼해서 금방 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보은이 영영 못 봤을지도 몰라. 언닌 정말 우리 보은이의 생명의 은인이야. 언니, 내가 평생이 걸리더라도 언니한테 이 은혜 꼭 갚을게.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당장 뭘 해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형편이 괜찮아지면 언니한테 어떻게든 살해할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살해를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살해나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 보은 엄만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이런 일 가지고 살해를 받겠어. 보은 엄마, 나 정말 괜찮아. 보은이한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걸로 난 된 거야. 비록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장모님은 언젠간 저희 어머니에게 입은 그 은혜를 꼭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영영 오지 않게 되었대요. 얼마 후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서울 쪽에서 사업을 확장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던 날 저희 어머니가 아쉬워하는 장모님한테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더래요. 보은 엄마, 이제 내가 가버리면 혼자서 보은이 키우기 정말 힘들 거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서 조금 챙겨봤어. 잘 아껴놨다가 꼭 필요한 데 쓰길 바래. 보은이 아프면 돈 아낀다고 버스 타지 말고 이 돈으로 택시라도 타고 가. 알았지? 저희 엄마는 택시비라며 챙겨주셨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꽤 큰 돈이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장모님은 고마운 마음에 저희 엄마가 떠나고 한참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어머니가 이사를 간 후엔 연락이 끊겼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마친 장모님은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채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자네, 어차피 오늘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지? 혹시 나도 자네랑 같이 올라가서 자네 부모님 좀 뵈면 안 되겠나? 하루라도 빨리 그 반가운 얼굴을 뵙고 싶어서 그래. 저는 너무 많은 이야기에 정신이 얼떨떨했지만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인연이라면 꼭 만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태우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엄마를 꼭 뵙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지금 모시고 가는데 괜찮죠? 뭐라고? 아니, 그게 누군데? 누군진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장모님 장인어른과 함께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을 알아보셨는지 놀란 눈으로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보은 엄마 아니야? 그러자 장모님이 잽싸게 신발을 벗고 달려가 저희 어머니를 끌어안으셨어요. 희은 언니, 맞아. 나 보은 엄마야. 언니, 내가 언니한테 꼭 보답하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진 다음에 언니를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 가는 집 주소라도 미리 물어볼 거 그랬나 봐. 아휴, 언니, 나 정말 이게 꿈만 같아. 죽을 때까지 언니를 못 볼 줄 알았거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보은 엄마가 갑자기 왜 우리 덕준이랑 같이 들어온 거냐고? 날 찾다가 우리 덕준이 연락처라도 알아낸 거야? 정말 너무 반갑다. 이렇게 보은 엄마를 보게 되다니. 나도 정말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아니야, 언니. 내가 덕준이 연락처를 알아낸 게 아니야. 덕준이가 먼저 우리 집에 찾아왔어. 뭐라고? 덕준이가 먼저? 아니,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묻자 장모님은 고개를 돌려 저와 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제 아내의 존재를 눈치챈 저희 어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설마. 맞아. 언니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언니, 우리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 우리 애들 나중에 커서 사돈 맺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이 됐어. 언니 아들 덕준이 우리 보은이랑 결혼한대. 언니, 이게 믿어져? 정말, 정말 우리 덕준이가 결혼하겠다고 했던 그 여자가 보은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엄마. 제 여자친구 보은이에요. 저도 이 일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 기억 속 그 여자애가 보은이었을 줄이야. 그런데 그때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던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옆집 이모님이 절 차 사고에서 구해주셨다는 말을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덕준 씨 어머님이셨다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듬직한 남자도 만날 수 있었네요. 어머님, 그때 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덕준 씨 낳아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어머님 덕에 새로운 인생을 2번이나 얻게 되네요. 아이고, 보은아, 정말 네가 보은이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컸어. 역시 보은 엄마 닮아서 참하게 클 것 같더라니. 그때 내가 널 구한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같구나.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그리고 우리 덕준이 아내가 되겠다고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 아휴, 언니,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그때 우리 보은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언니, 정말 고마워.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을까? 나 정말 언니한테 평생 잘할 거야. 우리 덕준이, 아니 우리 사이도 내 아들처럼 정말 아끼면서 사랑할 거야. 어느새 거실로 나오신 저희 아버지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과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울고 있는 저희 어머니한테 장인어른이 다가가시더군요. 이젠 사돈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때 우리 보은이 차 사고에서 지켜주셨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하필 그때 해외에 있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저요, 정말 못난 남편이자 애비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돈 번다고 만삭인 아내를 두고 해외로 떠나버린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못해준 그 빈자리를 사돈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그 은혜 꼭 갚고 싶어요. 우리 사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제가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이젠 저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 수도 있는 형편이 되었거든요. 아이고, 아닙니다. 보은이 이렇게 잘 키워서 제 며느리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 애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응원해 줍시다. 그날 저희 집은 정말 감동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년 만에 만난 장모님이랑 금방 헤어지기 싫다며 하루 묵고 가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2분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모님은 조만간 이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다시 내려가셨어요. 이후 저와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을 껴서 신혼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장인어른께서 떡하니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은혜를 안 갚아도 된다니까 뭘 이렇게 갚냐며 고마워하셨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장모님이 서울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두 분은 사돈이라 호칭은 불편하다며 여전히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시더군요. 언니, 나 무인 점포하는 거 알지? 이번에 서울에도 하나 점포를 내보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지린 잘 몰라서 언니가 보기엔 어느 자리가 괜찮을 것 같아? 언닌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글쎄, 내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어도 자영업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런 건 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그냥 고객 입장에서 말 좀 해줘봐. 눈에 잘 띄고 유동인구 많고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언니 집 근처로. 어차피 점포 관리하려면 자주 올라와야 되는데 이왕 올라오는 김에 언니도 보고 가면 좋잖아. 그 말에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으셨는지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식사를 마친 후에 장모님을 옆 단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상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긴 어때? 우리 집 바로 옆 단지인데 아파트가 신축이라 상가도 깨끗하고 번화가랑도 가까워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거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여기밖에 없네. 오, 이 정도면 딱인데 언니 정말 보는 눈이 있다. 장모님은 그 상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니 상가 유리창에 써 있는 부동산 연락처로 연락을 해 계약을 하겠다며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역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부동산 중개업자랑 이것저것 꼼꼼하게 물어보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려던 그 순간 장모님이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사장님, 계약은 이 언니 이름으로 할 거예요. 계약금이랑 잔금은 제가 다 치를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부 어머니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은 엄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계약을 내 이름으로 하다니. 보은 엄마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언니, 나이도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거 힘들잖아. 내가 무인 점포해 보니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관리하면 돼서 엄청 편하더라고. 노후하기도 아주 딱 좋고. 그리고 이왕 서울에 점포 내는 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면 나도 좋지. 그러니까 언니가 맡아주라.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언니가 다 가져도 되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 언니, 내가 언니한테 꼭 보답하겠다고 했지? 우리 보은이 구해주는 애 갚으려면 이걸로도 한참 모자라. 나 솔직히 언니한테 어떻게 보답할지 엄청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하려니까 어떻게 환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돈으로 주는 것보단 언니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언니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주라. 대신 해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그러면 내가 그땐 돈으로 갚을 테니까. 알았지? 저희 어머님 곤란해하며 계속 거절하셨지만 장모님이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받아달라고 하니까 결국엔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런데 장모님의 보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인테리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돈으로 깔끔하고 예쁘게 싹 다 해줄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1년 동안은 자리를 잡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1년간은 임대료랑 재고 매입하는 것도 다 내 비용으로 알아서 해줄게. 언닌 그동안 매장 운영하는 법만 좀 배우고 하면 돼. 공짜로 가게를 차려주는 것도 모자라 월세에 재고 매입까지 다 해주다니 이보다 더 좋은 보답이 있을까요? 저는 장모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일찍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계속 식당 일을 하시는 게 마음에 영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편하게 무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사실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후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그만두고
무인 점포 운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가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은퇴한 아버지와 나들이도 자주 다니시고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답니다. 전엔 잘 몰랐는데 무인 점포가 매출이 꽤 괜찮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생활도 여유로워지니 저희 어머니의 표정도 더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한 달에 2번은 서울에 올라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얼마 전 기쁜 소식이 하나 찾아왔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임신 5주차가 되었거든요. 임신 소식에 양가 가족들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장인어른께선 아이를 낳으면 큰 차가 필요하다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차도 한 대 계약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죠? 그 많고 많은 인구 중에 하필이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의 인연이 끈끈했기 때문이겠죠. 이래서 작은 인연도 항상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건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죽을 때까지 이어나가고 싶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인연 놓치지 않고 꼭 붙드시길 바래요. 그런 인연이 쉽게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의 마음도 저처럼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